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북한의 개별 관광 추진 문제를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북한 관광 재개 카드가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회의가 이번에도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지만 아직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틀간의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무역 갈등을 빚은 지 18개월 만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단계 협상을 곧바로 시작한다며 2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 무역 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오는 4.15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시절 국회의장을 지낸 김영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전략공천 대상지 선정을 마친 민주당도 오늘 이들 지역구 13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자 모집 일정을 확정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잠시 뒤에 내려집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갈수록 어려지고 또 잔혹해지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는 연령을 낮춘다는 것인데 부작용 우려도 큽니다.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시절 국회의장을 지낸 김영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총선 후보자 모집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영호 전 의장 후보 3명 가운데 1명이었는데요. 결국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최종 낙점했습니다. 이 부산 영도에서 5선을 한 김 전 의장은 한나라당 시절 전략기획위원장과 사무총장, 원내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원칙과 소신의 국회를 이끌었다며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지역 12곳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 1곳까지 모두 13곳을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서 이들 13곳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이 후보자 공모 일정을 확정합니다. 이 후보자 모집 지역구는 230여 곳 정도로 오는 20일부터 이 설 연휴 이후인 28일까지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총선 대비 인재 영입에 관련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큰데 오늘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관련 발표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어제 총선 1호 공약 발표에 이어 오늘은 후속 영입 인재들을 속속 공개하며 이 총선 주도권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이 민주당은 9호 영입 인재로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씨를 소개했습니다. 이 최 씨는 오늘 입당식에서 이 세계에서 익혀온 정치, 외교, 경제적 식견을 이 대한민국 선진 경제를 만드는 일에 바쳐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한국당은 4차 총선 역입 인재로 이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 제보한 이종원 씨를 발표했습니다. 이 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해 싸워왔다며 이 앞으로도 공정한 대한민국, 사회적 약자와 비정규직을 위해 힘껏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경제 전문가를 영입한 민주당은 경제 정책의 역점을, 이 한국당은 공익 제보자를 영입하며 약자와 비정규직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귀국 날짜가 확정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해외로 떠났던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는 19일 미국에서 귀국합니다. 최근 안 전 대표는 낡은 정치와 기득권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이 정계 복귀의 뜻을 밝혀왔는데요. 안 전 대표의 귀국으로 제3지대 정계 개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철수계 의원들이 소속된 바른미래당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에 나설지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이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대행은 안 전 대표의 핵심 키워드는 혁신과 개혁이 우선이라는데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 복귀를 앞두고 야권 통합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다며 이 어느 정치 세력이라 하더라도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다면 창조적으로 제3지대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90일 전인 오늘부터 총선 후보자와 관련한 출판 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집회와 보고서, 전화나 인사말을 통해서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 역시 금지되는데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총선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제한됩니다. 공무원을 비롯해서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그리고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오늘까지 사직해야 하며 비례대표 혹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오는 3월 16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과 남북 경협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정체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많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 기조와 어긋난다 이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왕선택 통일 외교 전문 기자 연결해서 정부의 남북 협력 구상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예. 자,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지금 대북 정책에서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정책을 협의하는 일반적인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등을 통해서 남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그런 구상을 알리고 또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만났고 또 이도훈 본부장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만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한미 정책 공조 틀 범위 안에서 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엇박자는 다소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협의하는 과정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약간의 변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미국에 알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또 제재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제재를 이제 미국의 재무부가 했다는 점을 좀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미국 정부에는 국무부와 재무부가 또 다르게 존재하고 있고 역할과 기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국무부가 아니고 재무부가 되겠습니다. 재무부는 대북 제재 지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면 기계적으로 제재 지침을 이행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예. 국무부는 문제가 혹시 이제 지침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과 협의를 해서 지침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무부와 재무부는 한국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이것을 엇박자로 보는 것은 국무부 기능과 재무부 기능을 뭉뚱그려서 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미국 전문가들 의견을 좀 보면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 협력 구상,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으로 보는 견해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 미국의 이제 한반도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좀 있고, 그분들 중에는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북한에 대한 대화 노력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강경파 전문가분들이 한 70% 이상입니다. 온건파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외에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분야 전문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에 비해서 뭐 몇 배가 많은 그런 인원들이 있는데 이들도 북한과의 협력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제재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비핵산 분야 전문가들은 90% 이상이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 노력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일단은 볼 수 있고요. 다만 전문가 집단 중에서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런 비확산 분야 전문가라든가 또 한반도 분야의 이제 강경파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설득을 병행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북한의 반응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북한의 선전 매체죠. 그 남한이 북미 관계를 주도했다는 것은 주제 넘은 자화자찬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또 나왔는데 이건 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 평가하기 전에 우선 예. 북한의 이제 이 선전 매체가 메아리라고 하는 선전 매체라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가 논평을 한 것인데 북한의 입장을 이해를 할 때 분석을 할 때 몇 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우선은 정부 기관의 성명이나 담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 매체 중에 공식 매체 보도나 논평, 뭐 조선중앙통신이라든가 뭐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 기타 선전 매체가 있습니다. 기타 선전 매체에서 선전 매체들은 중요성이나 의미 부여해서 부차적인 존재로 봐야 되고 약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메아리의 논평은 기타 선전 매체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북한이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구상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예. 또 이번 선전 매체 중을 보면 오히려 한국이 외세 의존 태도를 버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어법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의 이 남북 경협 노력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자, 구체적인 성과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 노력에도 자, 성과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 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남북 경제 협력을 하겠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번에 처음 한 말이 아니고요. 2018년 9월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된 말입니다. 1년 반 전인데 시도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런 장애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문제는 지금도 그런 장애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북미 대화나 남북 관계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문제는 경협을 하겠다고 했는데 성과가 또 없을 경우에 또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북한의 불만이나 실망이 커지게 되고 또 남한이나 미국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진영의 반발을 조직적으로 키운다 이런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예. 이런 부작용을 미리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표단은 이틀 동안 제임스 드하트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회의하면서 공감대를 넓혔지만 입장 차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측은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10차 협정이 만료된 뒤 공백 상태에서 열린 첫 협상입니다. 양측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될 7번째 회의 개최 일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 참여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최연수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 미국이 방위비 기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두 건은 별개의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추가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순환 배치를 위해서 우리나라로 병력을 이동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매체들을 동원해 소식을 전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순환 배치 명목으로 캔자스주에 주둔해 있던 육군 보병사단 소속 2전투여단 장비들을 남한으로 이동시키면서 이는 동맹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호언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소식을 전하며 이는 미국의 대화 타령의 기만성을 더욱 적나라하게 폭로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으로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연 지 18개월 만입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어 중국 부총리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협상 끝에 서명한 1단계 무역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우리 돈 231조 7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선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부각시켰습니다. This is a very important and remarkable occasion. Today we take a momentous step, one that has never been taken before with China, toward a future of fair and reciprocal trade as we sign phase one of the historic trade deal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2단계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3단계 협상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단계 무역 협상이 끝나면 무역 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각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합의는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차기 협상의 첫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승입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 보신 속보 한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었죠.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최종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 건데요. 대법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987년 제정된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방송 편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KBS가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해경 등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오늘 벌금형을 확정받아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중국 우한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환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한에 다녀온 일본 거주 남성에게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남성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람은 도쿄 남쪽 가나가와 현에 사는 30대 남성으로 우한을 방문했을 때인 지난 3일 열이 많이 났고 6일에 일본에 귀국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병세가 호전돼 어제 퇴원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후생 노동성은 이 남성이 이번 폐렴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우한의 수산시장에는 들르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현지에서 폐렴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파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NHK는 덧붙였습니다. 과거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 성폭행 의혹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과연 어떤 자료들이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네,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어제 이 김건모 씨 출석 당시의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공개 출석을 원했는데 사실상 공개 출석이 돼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경찰이 김건모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난 뒤부터였죠. 이르면 이번 주에 김건모 씨가 경찰에 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취재진은 월요일부터 강남경찰서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소환 날짜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면서 취재진은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화요일이었던 그제 경찰서 안팎에서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에 김건모가 온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어제 취재진은 경찰서 1층 출입구는 물론이고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등 4개 층 모두를 철저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10시 20분쯤 변호인단과 함께 청사로 들어오는 김 씨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지하 3층 직원 전용 주차장까지 내려와서야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공개 출석을 원했지만 여의치 않자 가장 아래층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12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의 핵심 쟁점 무엇이었을까요? 네, 지난 8일 차량 압수수색을 통해 내비게이션 GPS 기록을 확보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2016년 8월 당시의 김 씨의 행적입니다. GPS 포렌식 분석을 통해 김 씨가 의혹 당일 해당 유흥업소에 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성폭행 의혹은 더욱 짙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GPS 기록은 성폭행 의혹의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양측의 진술과 증거 자료들을 통해 퍼즐을 맞추는 작업이 불가피합니다. 어제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에 간 사실만큼은 인정했는지 여부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경찰은 피해 주장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김 씨를 압박했을 것으로 보이고 김 씨도 이에 맞서 적극 반박에 나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모 씨 측이 성폭행 의혹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네, 어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건모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의 말씀과 다른 여러 자료를 제출했다며 반박 자료가 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문제를 제기한 분들의 말씀, 즉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당시 김 씨가 소주를 마셨고 피해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단둘이 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김 씨 측은 이 주장을 반박할 각종 자료, 예를 들면 다른 곳에 갔었다는 알리바이 자료를 제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해당 업소에 갔다면 결제 내역이나 관련자 동석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직 제출 자료에 대해 경찰은 공식 확인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김건모 씨가 조사를 마치고 당초 계획이 없던 공식 발언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혹을 해명했다고 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여전히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어제 강남경찰서 근처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김건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바로 그 시간대였습니다. 가세연은 방송에서 경찰이 2016년 당시 김건모 씨의 동선을 완벽하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포렌식을 하면 움직인 위도와 경도까지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고 확인할 만한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주장대로 피해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경찰은 현재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이 일관된지 그리고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는 김 씨의 반박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경찰서에서 YTN 안유락입니다. 남성인 현역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뒤 조기 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부대에 복귀한 뒤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병원은 A씨에 대해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군병원은 A씨가 휴가를 가기 전 만일 성전환 수술을 한다면 군 복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설 제수용품 가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4.7%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각각 37곳을 대상으로 설 제수 품목 27개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기준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2만 5천 원, 대형마트가 29만 8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7만 3천 원 정도 가격이 낮았는데 전체 27개 가운데 21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전통시장에서 파는 채소와 수산물, 육류가 대형마트보다 저렴했고 고사리는 66.9%, 숙주 46.5%, 대추가 42.2% 특히 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우리 법은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에이즈를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체액이라는 용어도 명확하지 않고 무엇보다 접촉을 동반하는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한다, 이런 지적 때문인데 이영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성소수자 남성이자 인간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인인 A씨는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8년 만난 동성과의 관계에서 상대에게 HIV를 옮기지도 않았지만 에이즈 예방법 위반의 이유로 기소된 겁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른바 에이즈 예방법 19조에서는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같은 법 25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A씨 사건을 심리하게 된 법원은 판단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지난해 11월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체액이나 전파 매개 행위라는 용어들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겁니다. 체액은 일반적으로 정액과 땀, 눈물 등을 의미하는데 감염인의 땀이나 눈물이 타인에게 묻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HIV 수치가 떨어져 감염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지는데도 추상적인 법률 조항으로 감염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르면 감염인이 사실상 접촉을 동반하는 인간적인 관계를 모두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셈이라며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만큼 과잉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 직권으로 위헌 심판을 제청하면서 지난 1987년 제정 이후 끊임없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에이즈 예방법의 위헌 여부가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이번 아카데미상에는 영화 기생충 외에 또 다른 한국 다큐멘터리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록한 부재의 기억인데 현장 영상과 통화 기록 등 당시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 우상실입니다. 살리는데요. 제가 침몰되러 갔어요. 사고 현장에서 걸려온 다급한 남성의 목소리. 음성만으로도 그날의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상 단편 다큐멘터리 후보에 오른 부재의 기억. 영화는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파헤치기보다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제가 주목을 했던 것은 유가족과 잠수사들의 고통이었거든요. 그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저는 보고 싶었어요. 담담하게. 후보로 지명되는 순간 감독이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그랬거든요. 이 영화 만들 때 이거 세계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런데 노미네이션 돼서 그럴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9분짜리 짧은 영상이지만 보는 내내 감정을 억누르기 쉽지 않습니다. 참사 직전 아이들의 모습과 유가족들의 슬픔, 민간 잠수사들의 고뇌까지 당시의 고통이 되살아납니다. 사고 이후 계속된 촛불 전국과 진상 규명에 대한 염원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촛불 전국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줬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미국 쪽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제의 기억은 재작년 뉴욕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단편 부문 대상을 받으며 아카데미상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유튜브에도 공개돼 조회수가 24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영화제를 가서 반응들을 보면요, 그분들도 정확하게 공감을 해주십니다. 영화가 끝나면은 눈이 빨개져 있고요, 눈물 훔치고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것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오롯이 전해지며 아직 규명되지 않은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서 일감을 얻는 플랫폼 노동. 처음엔 직장인들의 퇴근 뒤 틈새 부업으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하루 평균 8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평균 소득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공유업체의 차를 이용자가 있는 곳으로 옮겨주는 일을 하는 A씨는 2년 전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점까지 감안하면 한 달 평균 150만 원가량 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그러나 서비스 종사자들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업체가 일방적으로 보수를 낮추면서 소득이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리스트 상에 떠 있는 금액이 갑자기 하루 만에 달라져 있고, 또 바뀐 다음에도 뭐 공지라거나 뭐 하락에 대한 이유를 알려준다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었고요. 호출을 기다리는 시간처럼 숨겨진 노동 시간까지 생각하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도 납니다. 이렇게 건당 보수를 받는 시기인데 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차를 옮겨놓고 난 뒤 붕 뜨는 시간도 제법 깁니다. 단가가 계속 내려간다면 전업으로 삼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배달 대행기사나 대리운전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일 넘게 일하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통상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일하지만 한 달 평균 소득은 152만 원에 그쳐 처우는 열악합니다. 전문가들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재협약을 통해서 초기업적으로, 왜냐하면 같은 플랫폼 유형,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나 직종이나 업종이나 산업별로 단체 협약을 통해서 가장 실효성 있고 가장 맞춤형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플랫폼 노동자가 50만 명이 넘는 만큼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여 괜찮은 일자리로 바꿔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포근한 날씨 때문에 취소하거나 연기했던 겨울축제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녹아버린 얼음판을 되살리기 위해서 군청 공무원들까지 총동원했는데요. 최근 불거진 이 겨울축제장 동물 학대 논란이 더해지면서 걱정도 큽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겨울비가 내리며 줄줄 녹아 흘렀던 얼음판. 개막을 코앞에 두고 축제 일정은 2차례나 연기됐습니다. 하늘이 결정한 일인데 어찌할까 싶었지만 축제장 얼음판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은 말 그대로 눈물겨웠습니다. 1도라도 수온을 더 떨어뜨리기 위해 강물에 눈을 쏟아붓고 밤새 하천 쪽을 향해 제설기를 돌렸습니다. 물속 부유물을 제거하고 상류 물기를 돌리기 위해 군청 전 직원이 동원됐습니다. 자치단체가 녹은 얼음판을 되살리면서까지 축제에 매달리는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경제 효과 때문. 민통선 접경지이자 군사지역으로 경제개발이나 관광산업에 한계가 있는 화천군의 경우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3주간 찾는 사람이 10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화천군 전체 인구의 수십 배에 이르는데 경제 유발 효과는 1년 예산의 3분의 1인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날씨도 날씨지만 최근에는 고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얼음판에 넣어 잡는 행위가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그 단체가 유리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우리를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이런 우리가 유수한 축제가 화천 산천어 축제뿐만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독 산천어 축제나 그런 거는
점점 따뜻해지는 겨울, 여기에 동물 학대 논란까지. 눈과 얼음, 유사한 물고기 잡이만으로는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위기감 속에 겨울 축제를 준비하는 자치단체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교육부가 5년간 적용할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촉법소년, 즉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건데요. 소년 범죄 예방이 먼저냐, 처벌만이 능사냐, 각자 주장이 팽팽한데요. 전문가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네. 예, 안녕하세요. 일단 그 촉법소년이란 표현이 요즘 자주 등장하는데 일단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거고 현행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좀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갈까요? 네, 그러니까 10살부터 13살까지 아이들을 이제 일단은 형사처벌, 형사 미성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4세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연령대라서 현재로서는 소년법을 적용해서 소년보호처분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령이 하향 조정되는 건데 만 14세에서 13세, 그럼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폭력,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유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줄이겠다는 그 대책으로 아마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어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만약에 학교폭력을 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취지의 정책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 13세와 14세 이게 한 살 차이잖아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소년 범죄 전체로 놓고 보면 사실은 그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13살인 거죠. 형사사건으로 연루되는 사건이 1년에 기껏해야 한 100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비행이 만성화되고 또 비행 중에도 어른들의 범죄처럼 흉포화시키는 그 전반적 추세를 1살 정도의 아이들을 좀 더 교도소로 많이 보낸다고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안을 보면 경찰의 이제 일종의 소년 사건에 대한 종결 대상 사건을 이제 종결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을 거치지 않고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사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많은 소년 사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더 효과적인 보호 처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경찰에서도 아마 훈방 등 조치에 의해서 종결될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발표한 내용 중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변화라고 보이고요. 지금 형사처벌 연령을 1살 정도 낮추는 것은 사실은 지금 발표한 내용에 정말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중학교 2학년에서 문제가 돼서 강제 전학이 되는 것과요. 지금 이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면은 중학교 1학년에서 강제 전학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2학기 정도까지 마친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사실은 큰 변화 없이 3학년 졸업을 하는 가능성은 꽤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좀 들쑥날쑥 다니더라도.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처벌을 받아서 장기 결석이 될 텐데요. 그러면 분류 심사원도 가고 여러 가지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로 갈 수도 있고 형사처벌이라는 건 결국 교도소를 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막 6개월, 1년씩 이제 중단이 되면은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도로 학교에
뭐 아래 학년 또는 아래 학년 아이들과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겠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해서 이 가해자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재범률이 지난 10년 사이에 무지하게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2000년대 초반에는 10몇 %대였는데 지금 40%가 넘습니다. 거의 비행으로 빠져들면 더 이상 비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애들이 반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인 범죄자가 되는 건데요. 네. 문제는 그런 이제 경로를 나이를 한 살 더 낮춰가지고 중학교부터 학업을 중단하게 만드는 경로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도 학업 중단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비행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비행으로 빠져드는 경우보다 훨씬 많거든요. 예. 그 재범률을 네, 그런 아이들의 숫자를 늘려서 재범군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중학교 이제 그 교육의 이제 공백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재범률을 낮춘다는 차원에서 개인 처벌은 능사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현장에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언제나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이제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틀림없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학교 폭력의 본질이 어른들은 알지 못한 채 학교에서 은밀하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결안이 없지가 않습니다. 네.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이 모르고 지나가지 않게 조기에 개입할 수가 있도록 만들고 피해자들이 쉽게 피해를 일찍 발구할 수 있게 만드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네. 그게 뭐냐? 그게 결국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좀 더 학교마다 한 명씩 배치가 돼가지고 중학교마다 학교에 경찰관들이 주로 출입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가까이 있는 대안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네. 지금 뭐 범죄가 그런데 계속 조금 청소년 범죄가 잔혹해지다 보니까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좀 많긴 한데, 근데 처벌을 강화해서 범죄를 낮춘다, 이런 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그런 이제 연구물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 별로 본 적이 없고요. 특히 이제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통 조발 비행 예컨대 일찍부터 처벌하면 뭐 나중에 흉악범죄자가 된다, 이런 연구들은 오히려 더 많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최근에 학교 폭력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범죄 심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 폭력이 그렇다면 늘어나는 원인부터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원인이 뭐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듣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한 대로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알려지지 않으면, 발각되지 않으면 계속된다는 게 문제고요. 학교 폭력과 연관된 사건에 연루되는 아이들은 뭐 유복한 가정에서 보호 잘 받는 아이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가정 환경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보호 환경을 어떻게든 결핍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든 학교 폭력이 심화되기 전에 빨리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학교의 기능이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면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이미 경찰, SPO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SPO가 학교 여러 군데를 담당하지만 학교마다 한 명씩 SPO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담당 SPO가 피해자들이 금방금방 신고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해자 구제 대책은 그대로 또 강화가 돼야 되는 거고, 또 그러나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니까 다른 예방 대책들도 이제 함께 마련해야 된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4.15 총선 오늘이 D-90일입니다. 당마다 민심에 부합하는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도 국민들 주요 관심사 중 빼놓을 수 없는 정책인데요.
어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주택 매매 허가제 관련 발언을 했죠. 청와대는 개인적 생각이다 선을 그었지만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전국대담 코너에서 이 이야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